저희가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기를 잠깐 이제 전달을 했었어요. 시황 때 네. 편집장님들이 갖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자회사인 이트레이드 통해서 모건 스탠리가 크립토 거래를 시작하고 뭐 지금 초기에 설정해 놓은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안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거래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미국에. 네. 그리고 그 거래소들에서 뭔가 B2C 거래량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고객 락인 효과를 노린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앞선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이트레이드라는 리테일 증권 플랫폼을 통해서 주요 고객 기반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고객 락인. 그래서 기존 증권사 계좌만 갖고 있으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도 그러니까 증권이랑 거래 똑같은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 쪽에서 고객 락인도 있고 또 수수료도 사실은 뭐 찰스 슈왑이나 피델리티 크립토 이런 어떤 경쟁 금융사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편인데 이건 또 왜 그러냐 봤으면 이제 지금 당장 얼마를 벌겠다 이것보다는 고객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저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아시겠지만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대비해서 막 경쟁력이 있는 수수료다 이거는 아니지만 또 어찌됐건 기존 금융사 대비 낮게 가져가면서 약간 고객을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락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크립토가 없어. 근데 뭐 찰스 슈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월가의 서비스들이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네. 그러면 우리 모건 스탠리에서 주식 채권을 거래하던 사람들이 저쪽에 가면 다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니까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것도 있고 또 사실은 기존의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예전에는 코인 거래를 위해서 주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친숙한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옮겨서 뭐 거래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증권사의 어떤 이트레이드 가령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거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객 락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이트레이드 같은 그런 곳에서 코인 거래까지도 그마저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거래소들의 입지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리테일 기반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압박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만 생각을 해봐도 국내는 약간 다른 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긴 하지만 네. 뭐 코인 거래를 하실 때 어떤 거래소에 계좌를 만드시고 뭐 연계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옮겨서 이런 코인 거래를 위한 목적이 있는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런 게 이제 조금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리테일 쪽에서는 이제 경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근데 사실 뭐 후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거래소들이 글로벌 거래소들은 뭐 넉넉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된 영역들. 뭐 예컨대 전에 저희 말씀 나눴던 뭐 디파이 연계라거나 온체인 서비스라거나 거래소가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사업 다각화라거나 이런 쪽에서 거래소들도 뭐 손만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이제 단순 매매뿐만 아니라 약간 다각화된 흐름으로 수익을 이제 다변화시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된 영역에서의 어떤 경쟁력 확보 대신에 이제 리테일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이 좀 다른 차원에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제도 변화가 사실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좀 막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논의됐던 제도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 두 번째가 네. 클라리티 액트, 세 번째는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그 반 CBDC 반 CBDC, 네, CBDC 네, 발행을 네.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유형무실해졌어요. 약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쵸. 네.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고 클래리티까지가 두 번째까지가 지금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좀 뭔가 성큼성큼 이 행보를 보인다라는 거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제도가 이제 아직 이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다? 이런 입장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시장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선에서 이제 편집장님께서 뭐 굉장히 좀 그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점을 길게 본다면 이제 BTC 현물 ETF가 나온 다음에 어떤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흐름들 그러면서 이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전이라 하면 조금 더 긴 시점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긴 시점에서 과거 대비해서 좀 이제 시장이 기관도 편입되고 조금 커지는 시장 흐름에서 약간 내려진 판단이라는 거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 물어봐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래리티 법, 그러니까 시장 구조 법안 같은 경우는 물론 백악관에서 최근에 7월 초로 이제 목표 기한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회계 기준이었던 뭐 사브 1-to-1 폐지라고 해서 예전에는 가상자산을 우리가 커스터디를 할 때 그 가상자산은 무조건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찍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어찌됐건 금융기관 입장에서 재무 관련 부담이 약간 개선된 부분 요거 하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조치로는 통화관리청에서도 예전에는 사전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금융기관이 크립토 관련 사업을 할 때 뭔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덜어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 나눴던 찰스 슈왑도 2026년 4월부터 열었고 피델리티 크립토는 이미 이전부터 2022년부터 그래도 뭔가 선제적으로 열었던 부분을 본다면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아주 큰 시장 구조 법안은 아직까지는 책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좀 선제적으로 좀 크립토 산업을 진입할 수 있게 좀 우호적인 정책 환경들이 조성된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신호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가 또 대규모로 인력 감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AI 네이티브 조직으로 좀 변환을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뭐 물론 좀 금액적으로 돈을 아끼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큰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일단 그 발표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운마켓이다. 다운마켓이라서 비용 조정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 네이티브 조직이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조직의 계층화를 조금 5개 이하로 줄이고 기존의 관리자 중심 역할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소수 단위의 팀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원문에서는 심지어 원 퍼슨 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것까지 좀 정말 AI를 정말 충분히 활용해서 소규모 인력으로 뭔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을 이제 발표를 했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말씀 주신 대로 AI 네이티브 이 두 가지 방향성에 의해서 좀 이제 발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발표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게 지금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거래소들은 좀 어느 정도 이미 효율화가 돼 있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기업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줄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월가의 다른 금융사들도 뭐 적극적으로 지금 감원 바람이 아직 불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실까요?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기업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AI 네이티브를 위한 그러니까 네이티브 조직이란 똑같은 명칭은 아니지만 AI나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한 어떤 인원 감축을 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AI를 활용한 조직의 변화 측면은 지금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도 이제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다른 작은 뭐 거래소들은 디파이 거래소들은 막 2-3명이서도 하고 막 그렇죠. 5명이서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는 아마 감축이 안 되겠지만서도 네. 그렇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한 700명 정도 감축한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네. 꽤나 큰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것 같네요. 아.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되게 쉬운 비즈니스죠. 그냥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인데 어떤 부분에서 좀 경쟁이,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 시장이 어디가 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슈퍼앱,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자산군을 애들을 할 거냐. 그러면은 증권사가 이렇게 어떤 진입하는 흐름에 있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예컨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 차별화된 영역이 있다면 베이스 같은 L2 생태계와의 어떤 연계성, 뭐 사용자 접근성, 네. 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스테이킹이라거나 뭐 실제로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은데 그렇죠. 그래도 구독 서비스 매출 비중, 뭐 예컨대 스테이킹이라거나 뭐 아직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USDC 뭐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라임 쪽에서 나오는 기관 투자자 쪽에서 나는 수익들, 요 비중도 지금 서서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증권사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의 어떤 경쟁 흐름에 있어서 한쪽은 차별화된 영역으로 가고 한쪽은 저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로 약간 조금 색깔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그러면 들었어요. 모건 물어보신 거에 제가 대답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충분히 대답하신 네. 것 같고, 모건 스탠리하고 코인베이스하고 뭔가 경쟁 구도가 간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수수료 베이스가 아직 많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가 기업들이 못하는 일들을 충분히 또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것들이 좀 커지고 네. 있고,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이제 중개를 처음 하러 들어오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게 밥이 안 되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어디서 얘네가 그러면 꽝 하고 붙을 거냐라는 건데, 일단 지금 설명은 해주시기로는 일단 얘는 얘 잘하는 걸 하고 얘는 얘 잘하는 걸 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바꿔서 모건 스탠리가 중개 말고 뭔가 새로 뭔가를 한다면 그 영역이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로 해시인가요? 약간 외부 기관에 이제 그러니까 외부 기관을 통해서 커스터디를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이미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런 점진적으로 연내에 이런 코인 거래를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고객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토큰화 자산도 우리가 거래를 네. 계획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가고 있는 흐름은 슈퍼앱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한 플랫폼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증권뿐만 아니라 향후에 열리면 토큰화 자산, 뭐 암호화폐 이런 쪽까지 이제 다루는 흐름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도 여전히 똑같이 뭐 무기한 선물 예측 시장 이런 다양한 거를 이제 지원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도 향후에 어떤 이제 뭐 지속 여부,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지속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소들이 말씀드렸던 이런 차별화 영역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지분 투자도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 맞습니다. 걸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아마 센트리퓨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설명을 네. 그러니까 기관형 이제 발행 스택, 그러니까 기관용 약간 풀 뭐 이슈 스택을 이제 지향하는 이제 프로젝트고, 요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투자도 했고, 특히 센트리퓨즈에 대해서는 이제 선호되는 파트너다. 선호되는 네, 파트너.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선호되는 파트너인데 비독점이다. 이 말인 건 뭐냐면 결국에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기존의 슈퍼스테이트나 이런 애들이랑도 전략적 협업 관계인데, 센트리퓨즈에 대해서 뭐 프리퍼드, 그러니까 선호된 파트너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멀티 파트너는 유지를 한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향후에 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자산을 지원하게 되는, 거래를 지원하게 되는 흐름 속에서는 사실 단일 인프라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코인베이스는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든 게 발행을 하기에는 이미 운용사가 아닌 거래소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도 있고 발행에 따른 어떤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게 되게 많겠죠. 네. 그러니까 발행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좀 협업 관계를 가져가고 본인들은 유통으로서의 이제 지위를 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자산을 앞으로는 토큰화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시장의 흐름이 이 유통을 어떻게 갈 거냐. 토큰화까지 오케이인데 이 토큰화된 자산을 어디에 올려서 어디까지 거래할 거냐, 실제 활용이 어디까지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영역에서 코인베이스는 오케이, 발행 인프라와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우리는 유통업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간다. 요런 걸로 요번에도 이제 센트리퓨즈를 좀 뭐 투자도 하고 이제 협업 관계도 맺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센트리퓨즈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센트리퓨즈는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한 10분 정도를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모두 다 RW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센트리퓨즈에 지분 투자했는데 센트리퓨즈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네. 토큰화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근데 이걸 어디다 올리냐면 디파이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특화된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제일 핫한 단어들은 다 들어갔네요, 지금. 뭐 그렇다고 볼 수 RWA, 있죠. 디파이. 네, 디파이가 최근에 해킹으로 네. 조금 이제 식긴 그렇긴 했지만,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뭐 설명 너무 잘해주셨지만 RWA를 만들려면 일단 상품을 발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걸 어디서 유통을 시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이걸 이제 누가 사게 할 거냐. 아, 누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소비자를 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온체인 환경, 디파이 환경에서 살 때는 지금은 본인 확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해결하는 게 되게 큰데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왜 유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코인베이스의 사용자가 코인베이스 와서 KYC를 거기서 하고 베이스 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론가 떠나서 디파이에서 RWA 거래를 하고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디파이는 아니지만 이제 한 단계 거쳐서 디파이를 할 그것도 수 있게끔 디파이기는 해주는 해요. 거예요. 디파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이륙지가 코인베이스가 되는 것일 뿐이고 그럼 뭔가 어쨌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 디파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렇죠. 건가요? RWA를 누가 살 거냐 신원이 네. 불확실한 사람한테는 못 판단 말이에요. 월가 기업들은 그쵸. 네, 발행사들이 대부분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어줄 거냐를 코인베이스는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입구에서 어쨌든 시큐리티 체크는 다 하되 이제 들어가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해준다. 이제 이 시큐리티 체크가 아. 사실은 코인베이스의 최강점이죠. 네. 다른 데서는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좀 해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네. 네. 김동완 찬스를 또 한번 네. 쓰면서 네. 그래서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좀 RWA 시장에서 아마 본격적인 전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설을 세우고 네.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제 최윤영 팀장의 의견은 아직 그쪽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서로 잘하는 영역에 대한 그 이익을 좀 먼저 가져오는 네. 네, 그 부분을 성숙시키는 게 더 네. 단기간에는 강점이 네. 될 거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좀 요런 류의 뉴스 중에 네. 또 굉장히 관심이 갔던 게 분리씨라고 하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주명부 관리 기업인 이 에퀴니티라는 곳을 인수를 했어요. 에퀴니티라는 회사를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네. 저도요.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주명부 회사를 크립토 기업에서 인수를 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큰화 시장에서 뭔가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발표된 내용에서는 이제 엔드투엔드 사업자가 되겠다. 그래서 엔드투엔드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토큰화 시장에서는
어떤 주주 관리를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주주 명부를 관리해주는 어떤 회사가 없었죠. 회사든 프로젝트든 이런 게 없었고, 실제로 주주 명부,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를 토큰 보유자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행사를 못하지만, 사실은 인프라 측면에서도 주주 명부를 관리해주는 회사 자체는 오프체인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수를 함으로써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뭐 발행, 기록, 거래까지 이제 한 번에 연결이 되는 인프라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조금 더 역할을 더 가져가겠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이 발표 직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블리시의 어닝 퀄리티가 조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래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매출 구조에서 사실은 주주 명부를 관리해주는, 예컨대 쉬운 예로 주주 명부 관리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주식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수시로 뭐 주주가 몇 명이 있고, 뭐 주주 의결권은 누구한테 있고 배당권은 누가 가져가고, 이런 어떤 기록들을 꾸준히 관리해주고 업데이트해주는 인프라 기업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매출 부분에서도 수수료처럼 어떤 거래량에 의존돼서 변동성이 높은 게 아니라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수익은 사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차원의 수익 측면에서도 어떤 어닝의 아까 보도에서 나왔던 퀄리티가 개선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엔드 투 엔드 사업자로서의 어떤 전환, 이 정도로 인수에 대한 어떤 계기라거나 인수에 대한 목적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주명부 관리 기업이라는 게 저한테 좀 너무 생경해가지고 네,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말 그대로 주주가 누군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뭔가 이제 요구가 있을 때 서로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는 상장사와 자본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업이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의결권 행사라거나 네. 뭐 주식 소각이라거나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해 주면서 실제 거래가 나타났을 때 그런 어떤 주주 명부 기록을 업데이트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DTC에도 DTCC가 있고 약간 의결권 행사라거나 네네.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기업이 산하에 있듯이 에퀴니티도 똑같이 상장사와 자본시장 간을 이제 연결해 주는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 식으로 이해를 잘 했는지 한 번만 질문 추가로 드려보면, 요거를 이제 RWA 접목을 하면 가령 강남 아파트를 한 채를 네. RWA로 토큰화해서 100개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가 발생하냐면 이 아파트에 누가 살게 할 거냐. 그렇죠. 네. 네. 전세를 누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 계약을 오케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이제 100개의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1%, 그러니까 51명이 찬성한다. 이 사람으로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전세 들어오는 건데, 네. 요런 의사결정 과정이 반드시 RWA 시대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주주 관리 명부 기업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요런 비슷한 일을 해왔던 곳이고, 네. 앞으로 이제 요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향후에 셈이군요. 정말 RWA 시장이 정말 토큰 보유자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권리 부장까지 정말 이어진다. 주식이라면 뭐 의결권이다, 뭐 배당권이다, 뭐 네. 이런 거가 정말 보장이 된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프체인에만 있었던 어떤 관리 인프라를 RWA 시장에도 필요하다는 니즈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에퀴니티 인수 직후에 막 블리시 막 주가가 막 엄청 이제 변동성을 보였듯이 약간 RWA 시장 내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이번 인수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에서 주주명부 관리 회사를 이렇게 인수하는 거는 첫 케이스인 거죠? 여태까지 네, 중에서?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첫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다 각자의 길을 찾아야 되니까, 살구멍을 네. 찾아야 되니까 이제 블리시는 에퀴니티를 인수를 네. 하는 걸로 정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얼추 시간이 너무 끝날 빨리, 시간이 네.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화 나눈 거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해 보면, 결국에 거래소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거래 중개 수수료를 맞아요. 기반으로 네. 이제 수익을 올려왔고 그게 이제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이 이제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자 이제 자기가 한 칼을 내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거 지금 만들려고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RWA라는 그 무대에서 이제 피 튀기는 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이건 미국 사례고 한국에서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단 아까 미국에서도 아직 제도가 열리지 않았느냐 했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야말로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수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레버리지도 사실은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 진입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2단계인가요? 2단계에 좀 제한적으로 약간 파일럿 형태로 열려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예측 시장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도가 먼저 열려야 되고 뭐 하반기에 홀리 하반기에 이제 뭔가 제정이 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 판도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도 뭔가 국회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눠서 네. 엄청 좋은 법을 하나를 통과시킨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가 열리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예컨대 지금 미국에서도 예측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약간 관할권 다툼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에 과연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뭐 진짜 파생이 열린다. 그러면은 파생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기회를 이제 찾는 이제 기업들이 많아질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요 법적 툴 내에서 이제 점점 이제 참여하는 증권사라거나 거래소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최윤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